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TSMC 3% 급등, 시총 9천억 달러 돌파, 1조 달러 눈앞. 차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가 3% 가까이 급등하며 시총이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월가의 AI 랠리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만 하고 제작은 대부분 TSMC에서 하기 때문에 최근 TSMC도 연일 랠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 들어 164% 급등한 데에 비해 TSMC는 70.42%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 1조 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엔비디아 브로드컴 오늘도 5% 급등 또 신고가. 제2의 엔비디아로 급부상하고 있는 브로드컴이 오늘도 5% 이상 급등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증시에서 브로드컴은 전 거래일보다 5.41% 급등한 1,828.8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오늘도 랠리할 것은 10대1 주식 액면 분할 호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컴은 액면 분할 호재로 지난주에만 23% 급등했었습니다. 머스크 임금안 재통과 호재 지속, 테슬라 5.3% 급등. 미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간만에 5% 이상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거래일보다 5.3% 급등한 187.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기술주가 랠리했고 지난주 일론 머스크 CEO의 임금안이 주총에서 재통과된 것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버핏 또 팔았다. 버크셔 중국 비아디 지분 6.9%로 축소.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중국 전기차 선두 비아디 지분 일부를 추가로 매각했다고 미 CNBC가 현지 시간 17일 홍콩 증시 공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버크셔는 최근 4,980만 달러어치 비아디 지분 130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크셔의 비아디 지분율은 종전 7%에서 6.9%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월요일장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말하면 입 아픈 AI 랠리 속에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S&P 500 지수에 대해서 전망치를 계속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에버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세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연말에는 6,500선까지 터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코스피가 2,800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장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PD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어제 축하할 일이죠. 우리 SK 하이닉스가 올해 이제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도 돌고, 그 얘기 돌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투자하신 분들 다 느끼고 있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하고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는 모습 주가에서도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그래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은요. 수급을 좀 보면 좋을 텐데요. SK 하이닉스가 외국인 지분율이 삼성전자를 지금 제쳤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제 뭐 삼성전자도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저력이 있는 회사고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분명히 쫓아오겠지만 지금 SK 하이닉스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시장은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또 현대기아차의 시장이 아니었나 또 싶습니다. 인도 상장 이슈로 어제 뭐 4조 원을 조달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부품단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부품단도 지금 같이 덩달아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에 IT하고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 완성차,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어저께 이제 방산주도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어제 김성규 전문가님 방산주 추천주가 있기 때문에 그때 AS 하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롯데 웰푸드가 어제 좀 급등하는 모습들에서 우리 유창현 대표님한테도 음식료 관련돼서 또 질문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시장에서 지금 전반전이 끝났잖아요. 전반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검색을 하면서 올해는 어떤 특이점이 있나 봤더니 이러한 점이 있더라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57%의 거래 내용이 바로 데이 트레이딩이었답니다.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매매. 이것을 봤을 때 오늘의 승부주가 정확하게 시장을 예측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일단 단기 거래, 데이 트레이딩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좀 가슴 아프지만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시장에 대해서 불신이 좀 생겼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 아직까지 전반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시장이 좀 불안한 것 같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을 중점으로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돌파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의 승부주에서 데이 트레이딩 종목도 계속 제안해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을 보면요. 미국 시장을 보면은 중장기 투자를 했을 때 엔비디아랑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런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데이 트레이딩도 좋은 승부주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는 투자분들이 좀 많아져야 전체적으로 주가의 우상향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승부주와 함께하면서 데이 트레이딩과 중장기 투자를 함께 찾아가시는 전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오늘의 승부주 어떠한 수익률을 거뒀는지 어제 자동차 부품주가 있었거든요. 한번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SL, 지금 현대차, 인도 법인, 인도에서 지금 부품단에서 지금 SL이 가장 주목받고 있고요. 9.92%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성규 전문가님이 흥하해운을 말씀해 주셨는데 흥하해운이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 부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어제는 시장의 주역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해운주 보합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주인공이었던 현대차, 기아차 아주 뜨겁습니다. 유창현 대표님 어제 SL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덩달아서 지금 기아차도 네. 저번 달에 제안을 해주셨단 네. 말이죠. 현대 기아차와 SL 포함해가지고 네. 지금 인도 상장 이슈로 인한 우리 자동차 투자 대안 올해는 꼭 가져가야 된다. 좀 확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동차는 계속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시점에 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단일 브랜드로 전기차 라인업이 일반 소형 세단서부터 대형 SUV까지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는 현대하고 기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업은 뭐 세단 한두 개, 뭐 SUV 하나, 뭐 이렇게 단일 상품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 기아는 모든 라인업이 다 전기차가 있다라는 거, 저는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중국 전기차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 중국에서 판매가 엄청 잘 되는 것이지 해외에서 어떤 판매 여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올해 멕시코에서만 전기차 EV 차량을 11만 대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 어떤 판매가 엄청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 모멘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도요타가 시가총액 300조, 원화 기준으로 3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현대기아는 합쳐도 아직까지도 100조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성장 모멘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부품주들이 작년 여름부터 뭐 지금까지 약간 전기차 캐즘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전기차 캐즘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죠. 뭐 EV3, 뭐 또 EV5 이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늦여름 혹은 초가을이면 전기차 부품주들 힘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조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SL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는 SL이 더 간다 보십니까? 네, 더 간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 약간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를 보신다라면 4만 원이 거의 역사적 신고가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2021년부터 돌파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한 4년 만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건데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고점을 돌파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과거의 고점이니까 지금 빠지겠지 하면은 그 엔비디아 같은 거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올해 이제 시장 트렌드가 달리는 말을 의심하지 말고 올라타라. 주식 격언도 있죠. 그래서 올해 시장을 보면요. 저도 작년 하반기부터 엔비디아 한번 타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못 탔어요. 왜? 아까 유창현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저거 많이 올랐는데 이제 떨어질 거야 하는 마음에 계속 놓쳤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장 트렌드 달리는 말은 끝까지 간다. 주도주가 뚜렷한 시장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좀 쉬어가지만 반도체하고 자동차 현재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주인공이니까 일단 SL 같은 경우도 너무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말고 분할 그렇죠. 매수 해야겠죠.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다가가시면 좋은 수익률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 일단은 자동차를 질문을 해야 되지만 현대차를 편입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어제장 종목이었던 흥하해운을 조금 근데 흥하해운 지금 전방적으로는 모멘텀이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다른 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는 약간 빛을 못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맞나요? 지금 봤을 때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순환매 과정 중에서 현재 해운까지는 아직은 돌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흥하해운 보시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두 번에 걸쳐 가지고서 크게 이렇게 튀어오른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 1월 달에 한번 크게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4월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선 작게 한번 튀어오른 이런 모습 보여주었던 이런 급등을 잘하는 종목이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리 2,315원 자리에서 제가 어제 매수를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현재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하고 중동 쪽을 특히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앞으로 수익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적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봤을 때도 당분간은 이 그 액체 벌크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좀 더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흥하해운은 아직 빛을 못 보고 있지만 어쨌든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보장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순환매가 돌기 시작하면 또 흥하해운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투자하신 분들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편입을 해주셨어요.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고 계신데 지금 현대차가 그거 아세요? 지금 반년새에 현대차 그룹 전체가 시총이 25조 원이나 불어나면서 LG전자를 제치고 이제 3위에 등극했습니다. 네. 현대차 무서운데 현대차 전략 지금 가까이 지금 어제도 고점 찍었는데 유창희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가야 될까요? 이거는 계속 들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앞으로 모멘텀이 더 나올 것들이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뭐 인도 법인 상장 얘기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은 그 유럽 시장에 대한 공략을 좀 더 강하게 할 거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의 그 미국 공장에서 움직이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그 보조금이라든가 혜택이 좀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는 앞으로도 충분히 지금부터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자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게 괜찮고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 등치가 크지 않습니까? 시총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제 현대기아차를 좋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저도 물론 현대기아차가 어제 좋은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산업적으로 기회의 땅 인도를 공략하는 거 아주 좋은 모습을 생각드는데 근데 이제 반면에 어제 전기차 관련돼서 조금 요즘에 안 좋은 방향성으로 가는 분위기가 보이거든요. 일단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또 매도 리포트가 나와줬고요. 지금 마이너스 한 60%대 떨어졌거든요. 올해만. 근데도 비싸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최근에 이제
뜻밖의 국가죠. 유럽에서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생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으로 봐야 될 게 일단은 유럽 의회가 지금 진보 정당이 득세를 하면서 진보 정당은 이제 친환경 정책을 위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이 친환경에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분위기가 조금 생깁니다. 그러면서 전기차는 원래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아줘야 수요가 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에 관련돼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조금이죠. 미국도 그렇고 좀 축소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아까 유창현 대표님이 전기차 관련돼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뭐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기업들 뭐 에코프로 BM이 하락하는 이유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비싸다라는 것이고 또 실적이 나아질 기미가 아직은 좀 이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오히려 자동차 업체한테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비싸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기차가 엄청나게 판매가 잘 되려면 지금 전체 차량의 한 5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계속 우하향한다는 부분들은 완성차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럽에서 이제 뭐 약간 유럽이나 미국이나 특히 뭐 트럼프는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기차 관련돼서 어떤 이런 보조금 다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이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약간 로비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를 안 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걸릴지언정 뭐 전기차로 전환되는 거는 전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현대기아가 테슬라처럼 전기차만 만드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뭐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지금 전기차가 너무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을 사기는 좀 뭐하고 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현대기아는 또 하이브리드도 다 있습니다. 동일한 모델의 하이브리드 버전도 다 가지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기술력도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뭐 어느 거든지 입맛대로 시장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이 이제 태양광이랑 ESS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하나솔루션도 제안을 해주셨는데 태양광 업종들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선에서 이길 시에는 이제 친환경 정책을 다시 뒤집어 버리겠다. 근데 유럽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극우 정당이 득세할 것으로 보이면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2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에서도 지금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럽이랑 우리나라나 미국하고는 완전히 구조가 달라요. 첫 번째는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많은 극우 정당들이 갑자기 나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인데 첫째는 경제가 나빠져서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겨울에 떨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친환경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이 기본적인 그 에너지 자원이 저공해지만 에너지 자원이 공급이 어느 정도 원활한 가운데서 했다 그러면은 이게 리백이 되지만은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완전히 엄청나게 혼란이 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됐냐면 독일이 그 꼴을 딱 그 모양을 당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가지고 독일로 오던 파이프라인을 러시아가 잠가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동안 아리100 달성했다 그랬던 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겨울에 떨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친환경만 드립다 밀어가지고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균형 잡힌 걸로 가고 있다라는 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장기간 동안 해가지고 진보정당이 그동안 득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친환경 정책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보다도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전기를 써왔던 거예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친환경으로 뭔가를 달성을 해놨는데 이게 한순간에 또 무너지고 나니까
더 이상은 우리는 못 참겠다가 된 거죠, 유럽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어요. 이게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 더 이상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거기에서는 그 나름대로 해가지고 나가는 산업재로서 더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연료로서 즉 에너지나 이런 걸로서는 이제는 조금은 대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걸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조금 처질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봤을 땐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특히 2차 전지 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친환경 에너지는 어쨌든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이제 특징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기술주 대신 방산주 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제 일단 LIG 넥스원이랑 현대로템 그리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국방부 장관이 지금 루마니아하고 폴란드에 가셨죠. 네. 가서 이제 방산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김성규 전문가님 어쨌든 방산주 제안을 해주셨고 어제 이제 현대로템은 호재가 겹쳤어요. 네. 고속철도 첫 수출하고 이제 루마니아에서 이제 K2 전차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할 것이라는 두 가지 이슈가 좀 겹쳤는데 현대로템 전략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현대로템은 지금 이제 복합 테마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번에 두 개가 같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장중에 11%가 넘는 상당히 강력한 그 상승세를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 자리는 거의 신고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2, 3년 동안의 글로벌적인 그 방산의 수요에 따르면은 충분히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있는 그 철도 그러니까 고속철이죠. 즉 고속철에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그 주변 국가지의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한 기대를 봤을 때는 충분히 현대로템은 앞으로도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성규 전문가님 계속 강조 복합 테마. 어쨌든 현대로템 어저께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계속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현재로서는 우선은 좀 더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 웰푸드가요. 지금 K 음식료에서 최근에 엄청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제 엄청 더워요. 지금 수도도 많이 덥고 덥죠. 갑자기 폭염 관련돼 갖고 유가까지 오르더라고요. 네. 때 아닌 폭염에 지금 롯데 웰푸드가 올라가는데 그것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음식료 업종군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찍히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기업들이 뭐 삼양식품, 뭐 농심, 뭐 이런 기업이라 보고 있고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빙가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안정적인 그 히트 상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실적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꼭 빙가류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스낵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거점 기지, 뭐 유럽이라든지 뭐 저기 남미 그리고 뭐 신흥국 이런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11개국인가 9개국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생산하는 물량은 다 그 지역으로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도 시장, 인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뭐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롯데 초코파이가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 웰푸드가 이제 분할 재상장되고 나서의 한 1년 정도의 흐름이 한 20만 원 언저리였는데 일단 그때 말씀드린 가격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어저께 19만 8,400원을 찍어줬기 때문에 하지만 분위기는 계속해서 갈려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나 음식료나 둘 다 또 요즘 최근 키워드가 또 인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SK 하이닉스 소송 이슈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살짝 정리를 좀 먼저 하면 일단은 특허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 중간에 있습니다. 이게 미미르 IP라는 곳이고 여기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한 특허 기술을 여기서 넘겨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이크론에 소송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이크론이랑 마이크론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나 델까지도 함께 지금 소송이 특허 관련해서 침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좀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 미밀 IP라는 중간에 이 회사를 이용해서 대리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 이번 뉴스가 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NP라 그러거든요. 요거 일단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한마디로 특허를 가지고서 그냥 이거를 다른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서 하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기업이나 사람한테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대리전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리전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확실치는 않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까지는 해외에 있던 업체들이 주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제조업체들한테 이런 식으로 특허 소송을 걸어온 게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역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뭔가 이 소송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만큼 해외에 있는 업체들도 또 우리 기술을 또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뭔가를 만들어 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 반도체 업계에서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 서로가 약간은 이제 조금씩 돌아가면서 공유해가면서 뭔가를 이용해서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왔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터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앞으로 상당히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런 소송 전쟁이 좀 격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무엇보다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뉴스들은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이제 기술에 있어서도 소송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대표님 기사를 찾다 보니까 SK 온해 안에 있는 네. 배터리 전문 인력들이 지금 현대차로 많이 몰리고 있다. 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유출 때문에 SK 온에 있는 인사팀들이 좀 불만을 제기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였는데 네. 그러면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문 인력들을 모으고 있다는 건 배터리 쪽에서 내재화를 조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저는 이제 현대차가 지금 테슬라도 좀 배터리 사업 부분을 좀 내재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고 현대차도 배터리 사업 부분을 내재화하려고 할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해야지 전기차 가격이 하락하는 것인데 근데 왜 계속 외주로 받는다라면 조금은 가격을 통제하는데 상당한 곤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재화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 지금 현대기아가 배터리를 LG 에너지솔루션, SK, 삼성으로 받는데 이거 물량을 받고 싶은 만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기아가 만약에 1000만 셀이 필요하면 그 1000만 셀을 한 번에 쑥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눠서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생산적인 측면에서 일부 라인에 대해서 배터리 사업 부분을 내재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내재화 가능성보다는 어쨌든 이제 배터리를 서로 같이 동시 개발을 하고 또 배터리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전기차 하면 지금도 나온 얘기가 한번 불나면은 전소되는 거고 그 위험해서 어떻게 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좀 안정시키는데 좀 개발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좀 인력을 충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재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현재 제 생각에는 일단 배터리의 개발, 성능 안정화 이런 쪽에 위한 인력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 인력들로 구성이 된 만큼 조금 더 안전한 배터리가 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애플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다시 불러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다시 보자 당뇨 치료제 관련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과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인데 애플이 최근에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한번 또 시세가 난 적이 있죠. 그렇죠. 애플이 어제도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거의 이제 원래 애플이 시가총액 3위까지 밀렸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어제하고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거의 비슷합니다. 진짜로 약간의 차이. 물론 엔비디아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세 개 기업이 엎치락 뒤치락 상당히 좀 부러운데요. 어찌됐든 이제 애플의 이번에 인텔리폰, 인텔리전스 플러스 아이폰 합친 것을 인텔리폰이라고 하는데 애플 제품의 슈퍼 사이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서비스를 구동을 하려면 M1 칩이 좀 탑재된 제품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관련된 제품이 아이폰 프로, 15 프로 그리고 15 프로 맥스만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5부터 적용이 서비스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이폰 15 일반 버전은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패드 맥은 뭐 M1 칩 이상의 AP를 장착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AI CD 버전을 사용하려면 30억 개의 언어가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약 70억 개까지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기본 D램이 2GB가 항상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아이폰 15가 6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로라든지 프로맥스는 8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램 한계 때문에 램 용량 때문에도 CD 버전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폰이라든지 뭐 아이패드 제품의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아이폰만 지금 본다라면 전 세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저가 작년 기준으로 13억 3,4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의 사용하고 인구가 1억 2,4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미국에서 약 62% 아이폰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14억만 명이라고 하고요. 또 미국에서도 1억 한 3천만 명 이상이 3천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이번에 다 바꾸진 않겠지만 바꿀 수 있는 동기부여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D램이라든지 우리나라 부품사들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면서 GPU의 성능을 높여주는 그래픽용 D램, GDDR 그 램도 상당한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빠른 데이터 속도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LPDDR, 뭐 그리고 GDDR 뭐 등등의 새로운 제품들 혹은 신제품들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DDR5가 2022년 상반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2021년, 2년 상반기서부터 아마 도입이 됐는데 사실은 제품이 나온 지는 더 그 전에 오래되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 그 CPU가 출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용으로만 적용하다가 이제 2022년 하반기서부터 나오는 인텔이라든지 AMD의 CPU에 이제 DDR5가 적용이 되면서 확산되는 속도가 빨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돼서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러한 제품들도 제품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 뉴스를 본다라면 그 GPU 시장에 진출하겠다. 2012년도에 한번 진출하려다가 이거 뭐 사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폐지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시장을 좀 개발하겠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이제 아예 넣었다라고 하는데 뭐 당장 뭐 해석은 뭐 자체 개발용이다, 자체 사용용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외부 판매용이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 AI 관련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AI 애플 관련돼서의 어떤 대규모 교체 수요가 나온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관련돼서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저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뭐 계속해서 몇 번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인텔리폰이라고 하죠. 인텔리전스와 아이폰 합친말이라고 하는데 인텔리폰 출시로 인해서 반도체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애플하면 대표님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또 카메라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사진. 그래서 보니까 15 프로 맥스부터 16 프로 그리고 프로 맥스까지도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명 카툭티가 그쵸. 조금 완화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LG 이노텍이 공급을 하고 여기 들어가는 뭐 손떨림 방지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엔 자화전자가 공급할 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단가도 좀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을 바라보는 부품 카메라 쪽을 보는 건 좀 어떨까요? 뭐 저는 충분히 부품주들도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이노텍이 최근에 주가가 막상 WWDC가 그 개막을 했을 때는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그걸 다 이겨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애플의 제품의 판매 증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OLED 관련해서도 뭐 LG 디스플레이가 또 수혜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중국 기업이 일부 공급을 하긴 하는데 수율이라든지 이 선명도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 부품 IT 업체들 그 현재보다 오히려 가을로 갈수록 조금 더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과 관련해서 반도체 그리고 부품 모멘텀까지 함께 좀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당뇨 치료제 관련주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여기에 관련해서 빅스 2024라 그래서 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그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 제약 관련된 회사들 전시회가 가장 큰 게 하나 열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ADA 그 미국 당뇨학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이제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GLP-1 가지고서 이야기하던 그런 그 종목들에서 조금은 이제 좀 눈을 돌려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그런 치료제로 넘어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 봤을 때 다음 달에 그 우리 국내에서 빅스 2024 즉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제약 관련돼서 가장 큰 컨벤션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15개국 250개사 정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바이오 헬스케어 전시회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학회에서도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것들이 우선 주가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저는 일단 따로 더 봐야 되는 것이 우선은 당뇨 치료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의 당뇨학회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당뇨 치료제 관련주로 이제 앞으로 자금이 다시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업체가 지금까지는 그동안 그 GLP-1 기반의 그런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 왔고요, 실제로. 그리고 일부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미약품이나 뭐 대웅제약이나 뭐 이런 애들 그런 종목들이 또 그렇게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비만 치료제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비만이 오게 되면은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 이 3종 질병을 같이 달고 옵니다. 뭐냐면은 당뇨가 오고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방,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달려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 꾸준히 관리하는 일종의 만성 질환 같이 그렇게 되었는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원체 세고 무섭다 보니까 이 비만이 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당뇨 치료제까지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비만이라는 것이 치료를 한다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바로 그것이 다시 일상으로 살 수 있으면 다행인데 요요 현상이 돌아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마우로주 같은 경우도 거기도 지금 그 생각보다는 그 요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금 현재 파이낸셜 타임스나 이런 데서 가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당뇨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그래서 이번에 그 ADA 당뇨학회에서 가장 그 지금 주목을 받는 것이 한미약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가 제일 크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그 눈을 돌리고 있는 반면에 대웅제약은 정적으로 완전히 이제 엠블로를 이용한 그 여기에 대한 3상 결과가 이제 나왔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 치료제로서는 오히려 앞으로 봤을 때 비만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에 비만 치료제가 너무 그동안에 급성장을 하고 거기로 인해서 실적을 너무 키우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경향인데 사실은 이쪽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당뇨 치료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즉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 가지고 신약이라든가 치료제를 만드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 시장 안에서 가장 좀 주가 됐던 부분은 비만 치료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 이후에 좀 비만 이후에 따라올 수 있는 질병들 그중에 하나가 또 당뇨이기 때문에 이 시장도 그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승부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러 가보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심택이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동아 ST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심택 살펴보겠습니다. PCB 쪽이니까 온디바이스 AI에 주목하는 걸까요? 네, 뭐 그런 쪽하고 약간 메모리 기판 뭐 이런 부분들의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라든지 새로운 D램 수요가 급증을 했을 때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기판 회복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레거시 반도체가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고 내년까지 해서 한 60% 이상 가격이 상승할 거라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HBM 때문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또 실적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호전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D램이라든지 낸드 쪽으로 해서의 어떤 시장이 좀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모바일 메모리하고 SSD용 패키지판 위주로 계속해서 급성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2분기 제품 믹스 효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서버 장비라든지 AI 가속기 장비로 낸드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용량 자체가 계속해서 예전보다 더 배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GDDR,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용 DDR, DDR6죠. 아직 7은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삼성,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가 GDDR7은 이제 공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 6인데 6에서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면 7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심택의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존의 업체들하고 계속 같이 협업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고객사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든 다 실적은 좋아질 수 있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출이 상당히 좀 고르게 퍼질 수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주가를 본다라면 작년 12월까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가 2월달, 3월달 주가가 좀 급락을 좀 했습니다. 급락하고 나서 지금 다시 좀 이제 쌍바닥을 찍어주고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하고 기관의 흐름들이 조금 이제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된다라면 저는 33,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33,000원은 이제 5월 달에 좀 횡보하던 자리거든요. 횡보하다가 이제 6월 달 들어서 좀 상승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 3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33,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1월 달 작년 4월 그러니까 10월부터 올 1월 달까지 한 3, 4개월 그 고점에서 횡보를 보이던 자리가 4만 원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4만 원 정도까지 어떤 상승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승부주로 심택 함께 살펴봤습니다. 레거시 쪽에 있어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동아 ST인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동아ST, 동아소시오 계열 그룹사로 보시면 되고 전문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제약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바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당뇨 치료제 중에서는 이형 당뇨제, 그러니까는 그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으로 생기는 당뇨의 치료제인 슈가트리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고 있죠. 즉 이미 당뇨 치료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그로트로핀 같은 그 호르몬 치료제, 그다음에 여기에 또 여기에서 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전문 의약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도 이 당뇨 치료제 부문이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만성 질환이 늘어나고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가 같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게 됐고요.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은 현재 6만 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만 원 자리가 굉장히 좋은 지지 자리인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전에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서 이때부터 10월까지 해서 여기에 그 위로 조금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자리에서도 지지를 받아줬던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뒤에 이제 12월에도 역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지를 받아준 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리 6만 원대에서 와 있고 현재 6만 100원에 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6만 100원에 여러분들께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에서 봤을 때 최초 목표가로는 7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7만 5천 원 1차 목표가를 드리고, 만약 더 올라갔다 그랬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8만 8천 원까지는 8만 5천 원이죠. 8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손절 자리를 굉장히 조금 짜게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저는 손절은 5만 2천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있던 자리에서 요 부분 지지를 받는 자리 5만 2천 원 자리를 저는 우선은 손절가로 보고, 만약 여기서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신 다음에 그 아래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픽업해 가지고선 거기서부터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로 우리 동아 ST 살펴봤습니다. 짧게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김성규 전문가님, 우리 ETF 수익률을 봤을 때도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ETF 수익률이 꽤 나쁘지 않은 편이더라고요. 상장한 이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많게 한 18%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물론 당뇨 치료제도 좋지만 비만 치료제를 본다면 만약에 ETF 쪽으로 투자를 한다로 관점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ETF 투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선 주제를 돌아가는 경우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하는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회사들이 당뇨도 같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역시 묻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단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노보 노디스크나 아니면 일라이 릴리 같이 이미 한참 고점을 가고 있는 종목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그들은
알츠하이머 쪽으로 사실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 파이프라인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고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만과 당뇨 치료제를 또 같이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이 두 가지 승부주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애플이 불러오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비만 치료제에 이어서 다시 살펴볼 당뇨 치료제 관련주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는 심텍과 동아ST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